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과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술 문제, 여자 문제, 돈 문제로 속썩여 이혼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순전히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혼의 책임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같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친정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저는 친정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일용직을 했었는데요. 1급을 받는 족족 술값이며 노름값으로 모두 탕진해버리시는 바람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혼자 저와 제 남동생을 키우며 돈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파출부를 뛰면서도 틈만 나면 부업거래를 집에 가지고 오셨어요. 공장 일에서부터 신문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저와 제 동생 학교도 보내주시고 학원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맛있는 거 한번 제대로 못 먹고 엄청 궁상으로 살긴 했죠. 그래도 지금은 저와 제 동생 모두 결혼시키시고 꽤 괜찮은 집을 자가로 장만하셔서 대출 없이 살고 계십니다. 백반집으로 식당도 하나 조그맣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넘치게 벌고 계시고 연금도 많이 넣어두셨고 이제는 여유를 좀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본인 식당 쉬시는 날 다른 식당 파출부를 뛸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세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그 연세까지 악바리같이 사시는 데에는 아무래도 아빠 탓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는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이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같이 살고 있진 않아요. 두 분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다 돈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엄마가 자주 다퉜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때문이었는데요. 엄마는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고 벌려고 전전긍긍하는 스타일인 반면 아빠는 한 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없는 돈까지도 다 써버리는 스타일이셨거든요. 지금도 아빠 엄마가 따로 산다고 했잖아요. 아빠는 지금 거의 일도 없이 빈둥빈둥 노시고 틈만 나면 저희 남매에게 돈 10만 원, 20만 원씩 타다가 쓰시면서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세요. 엄마보다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시면서요. 이것만 봐도 대충 두 분이 얼마나 안 맞는지 아시겠죠? 아빠는 엄마의 뽀글거리는 아줌마 파마나 어디 시장에서 10,000원에 몇 벌씩 덤으로 산 것 같은 옷차림을 정말 질색하셨어요. 자고로 여자는 겉모습에 돈을 들여야 된다는 주의셨거든요. 본인도 마찬가지셨어요. 평소에도 얼마나 멋을 부리시는지 그 당시에 벨트며 시계며 아빠 돈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명품들을 하고 다니고 싶으니 어디 중국에서 건너온 짝퉁 제품들을 몇십만 원이 넘게 사고 하고 다니시더라니까요. 그러니 엄마는 아빠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겠죠. 돈도 못 버는 처지에 삐까뻔쩍하게 멋부릴 궁리만 하는 분이 바로 아빠였으니까요. 좀 여자답게 꾸밀 수 없어? 어떨 때 보면 당신은 우리 엄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 이렇게 궁상맞게 다니면 남자 망신시키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어머, 그럼 나한테 돈 좀 줘봐요. 돈 주면 내가 어디 부잣집 사모님처럼 머리에 뽕도 좀 넣고 옷도 사 입을 테니까. 생활비도 한 푼도 안 주면서. 그리고 우리 형편에 지금 옷매무새 가다듬고 화장품 찍어바를 군번이요? 당신이나 정신 차려요.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잠깐 외출이라도 하려고 해도 사소한 옷차림 하나도 싸움이 되곤 했죠. 그러나 엄마를 못마땅해 한 건 아빠뿐만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엄마의 그런 좋게 말해 근검절약이자 검소한 습관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궁상을 떤다고 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정말 진절머리 나게 싫었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엄마에게 처음 인사를 시키러 데려갔던 날이었어요. 약속한 날이 다가올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로 잔소리를 했거든요. 집 청소도 좀 하고 갖다 버릴 건 좀 버리라고 신신당부도 했었는데 제가 엄마를 하루 이틀 보나요? 말로만 알았다 알았다 그러고 평소와 똑같이 하고 있는 걸 알아서 불시에 엄마 집에 한번 들이닥쳐 봤죠. 그런데 진짜로 집에 가보니까요. 부엌 살림이 꾀지지한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엄마, 수세미를 왜 꼬매서 쓰는 거야 대체? 이 정도면 그릇이 닦이기나 하겠어? 깨끗하던 그릇도 이 수세미 때문에 도로 더러워지겠네. 아, 당장 갖다 버려. 내가 사다 준 거 잔뜩 있잖아. 아직 쓸만한데 버리긴 왜 버려?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돈 아낄 줄을 모르니? 그냥 냅둬. 얘는 왜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와서는 이것저것 참견이야. 부엌에서 얼른 나가. 내 살림이니까 신경 쓰지도 말고.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일 모레 엄마 사익감 인사 온다니까? 행여나 이런 살림 보면 좋아라 하겠다. 이 행주도 어떻게 좀 해봐. 다 해져서 천이 계속 나오는데 끝까지 빨았으니까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지. 어디 안 보이는 데다가 널어놓기라도 하던가. 일부러 보라고 이런 데 전시해두는 거야? 이젠 제가 속이 상하는 건 둘째치고 엄마의 그런 과하게 아끼는 습관에 두통이 올 지경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곤두서게 하냐면요. 엄마 집에 가서 설거지라도 대신 해주려고 고무장갑을 끼면 장갑으로 물이 다 들어와요. 구멍난 고무장갑도 못 버리고 그냥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요. 주부님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고무장갑을 딱 꼈는데 거기에 물기가 가득하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다들 아시죠? 한번 꼈다가 벗으면 손에서 냄새는 또 얼마나 나고요. 그렇게 엄마 살림을 단돌이 하려고 한다 했는데 막상 남편을 데리고 인사 갔던 날 저는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제가 엄마 집을 급습했던 날 그래도 잔소리를 늘어놓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큰맘 먹고 옷도 한 벌 사드리고 동네 미용실에다가 돈도 미리 내고 예약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막상 남편을 인사시키러 집에 가보니 글쎄 엄마 차람이 사들인 새 옷은 온데간데 없고 목이 다 늘어진 나시티를 입고 머리는 평소에 아줌마 파마 그대로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절 한번 받으십시오. 아유 절은 무슨. 예예. 아유 나도 반가워요. 인물이 훤칠하고 듬직하네. 내가 차림이 좀 그렇죠? 제가 잔소리할까봐 미리 선수를 좀 칠게요. 제가 안 그래도 사일감 온다고 새 옷도 사주고 미용실 예약도 해주고 했는데 내가 다 환불받아버리고 미용실 예약도 취소해버렸어요. 밖에서 만나는 거라면 모를까. 내 집에서 보는데 별스럽게 미용실 가고 차려입기 좀 유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럼요, 어머님. 저는 더 정감 있고 푸근한 어머니 정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이렇게 입으셔도 정말 미인이신데요. 엄마도 여잔지 그런 차림을 하고선 남편의 미인이라는 칭찬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면 미리 좀 여자답게 꾸미기라도 하시지. 나중에 알고 보니 미용실에 미리 냈던 돈은 일찌감치 다 환불받으셨고요. 엄마한테 사드린 옷도 그대로 환불받아 저금을 하셨대요. 글쎄 환불을 받기 전까지도 행여나 옷이 다를까봐 쳐다보지도 못했다나요. 그런데 제가 느껴야 할 창피와 민망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남편에게 차려준 밥상을 보는 순간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니까요. 내가 식당을 해서 손맛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음식들로만 맛보여주고 싶어서 준비하다 보니까 반찬이 이렇게 평범해. 그래도 맛은 좋다우. 얼른 한술 뜹시다. 너도 얼른 먹어. 점심때 지나서 배고프겠다. 정말 맛있겠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복스럽게 먹기 시작했지만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숟가락이 밥을 푸는지 국을 뜨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엄마가 차린 밥상이요. 죄다 엄마가 하는 식당에서 남은 반찬들로만 차린 음식들인 거예요.
몇몇 반찬은 쉬기 일보 직전인지 자꾸만 파리들이 날아와서 앉는 바람에 그걸 쫓아내느라 어찌나 애를 먹었던지. 엄마가 백반집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내주는 반찬을 일주일 내내 조금씩 조금씩 덜어놨다가 그걸 전부 가져와서 차려준 거죠. 제가 소고기, 돼지고기는 애초에 꿈도 안 꿨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 게 처가댁이라는데 엄마는 요새 천재에 널렸다는 닭 한 마리 사는 돈도 아까웠나 봐요. 남편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있겠어요? 꾸역꾸역 밥을 먹는데 너무 미안해 죽겠더라니까요. 집에 가는 내내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하소연과 동시에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좀 어려웠어서 엄마가 아직도 절약하고 아끼시는 게 습관돼서 그런가 봐. 그래도 백년손님이라는 사위 대접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많이 섭섭했지. 정말 미안해. 섭섭하긴 뭐가 섭섭해. 난 어머님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더 좋았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도 다 맛있었어. 난 그런 밥상이 제일 좋아. 회사 점심시간에도 일부러 그런 백반집만 찾아다닌다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저렇게 하셔도 엄마 노후 준비는 다 해두셨고 절대 자식한테 손벌리는 분 아니야.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당신이 이런 집안 딸인 나와 결혼하기 좀 껄끄럽다면 다시 생각해도 좋아. 난 다 받아들일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이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어머님이 어때서? 난 정말 좋다니까? 우리 엄마랑 정반대셔서 더 엄마의 정이 느껴지고 좋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속 늦는다고 음식도 잘 안 한다니까. 근데 자기야, 나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남편은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단단히 배탈이 나버렸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는지요. 얼마나 오래된 반찬들을 다 꺼내놓은 건지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결혼해서는 절대 엄마처럼 궁상맞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들로 부엌을 채우고 예쁜 커튼도 달고 소소한 소품들로 신혼집을 꾸미기도 하고요. 살림살이들을 제 취향대로 구질구질하지 않고 세련되고 깔끔하게 가꾸는 맛이 정말 얼마나 황홀했는지 아세요? 그뿐인가요? 남편과의 사이도 알콩달콩 어찌나 좋은지 매일매일 한식 양식 가리지 않고 맛있고 정갈하게 한 상 차려내서 다정하게 마주 앉아 밥을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요. 딱 한 가지. 가끔 가다가 엄마가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일만 빼면 정말 즐겁게 그지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친정엄마가 김치나 엄마표 밑반찬 떨어지지 않게 가져다 주고 또 각종 식재료나 제철 음식들도 많이들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시집간 딸이 걱정되셨는지 가끔 뭘 바리바리 싸우실 때가 있었거든요. 택배 보내는 돈도 아깝다고 무겁게 보따리를 싸서 직접 이고 오시는데 그 보자기를 풀어보면요. 참 한숨부터 나옵니다. 짓무르기 시작한 양파부터 말라 비틀어진 마늘 몇 적, 쉬어 빠진 김치까지. 꼭 저렴하다고 대량으로 사두거나 저장해뒀다가 처리하기 힘들어진 식재료와 음식들을 몽땅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엄마, 내 친구들은 엄마가 포기김치 가져다 주셔도 딸 성가실까봐 다 일일이 썰어서 반찬통에 넣어서 가져다 주신대. 그뿐이야? 마늘은 닦아서 빻아서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기 좋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얼려다 가져다 주시고 생선은 비늘 다 벗겨가지고 2마리씩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게 봉지에 담아 얼려 가져다 주고. 근데 엄마는 뭐야? 엄마가 갖고 있는 건 아무리 다듬고 다듬어서 먹을 것만 골라내도 음식물 쓰레기가 더 나와. 엄마 딴엔 힘들게 이고지고 여기까지 가져다 주는 게 날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더 힘들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또 풀이 죽어 먼 길을 돌아가곤 하죠. 그러면 속상한 건 또 저예요. 저만 천하의 불효자식이 된 것 같고 못된 딸이 된 것 같고 그러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 엄마가 아무리 썩어 문드러진 재료나 버리기 일보 직전인 반찬을 가져다 주셔도 함부로 버리지는 또 못하겠는 거예요. 꾸역꾸역 상을 차려내고 그러면 남편도 은근히 알아채죠. 그럼 저는 남편 눈치까지 보이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별말 없다가도 몇 번 대탈나고 자기가 봐도 영 아니겠다 싶은 건지 넌지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한 찌개는 지금 차린 것만 먹고 버리자. 약간 상한 맛이 나는데 뭐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냉장고 보니까 오늘도 장모님 다녀가신 것 같던데. 정성스레 가져다 주신 건 감사하지만 먹고 탈날 거면 더 고생하느니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지.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자라온 환경은 저와는 정말 다르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 뭐랄까 사모님 팔자를 타고난 분이라고나 할까요? 일단 외모부터가 정말 곱게 생기셨어요. 얼굴은 조망만하고 눈, 코, 입이 정말 앙증맞게 생기셨고요. 그 외모의 관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목이나 손에 주름도 하나 없고 몸매도 참 날씬하니 좋으세요. 마사지며 동창 모임이며 돌아다니시기 바쁘셔서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손이 건조해진다, 허리가 굽고 자세가 안 좋아지면 몸 라인이 안 예뻐진다는 핑계로 부엌일이나 집안일에는 일체 손을 안 대셨대요. 보기에 시댁도 그리 썩 부잣집은 아닌데요. 어머님이 워낙 관리가 철저하시고 돈 쓰는 걸 낙으로 삼고 사시는 바람에 반찬은 거의 다 사서 드시고 집안 청소는 종종 사람을 부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 저희 아빠 스타일인 거죠.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랑 부부였으면 천생연분 찰떡궁합으로 돈 쓰는 재미가 어마어마했겠지만 지금쯤 빚을 엄청나게 지고 어디서 구걸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고요. 저희 아빠와 마찬가지로 저희 친정 엄마를 볼 때마다 은근히 무시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비수꽂는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얘, 너희 친정엄마 엄청 알뜰하시지? 알뜰해 보이시더라. 그래도 옷은 좀 좋은 거 입고 다니시라 그래. 집은 작지만 대출 없고 살만하시다고 들었는데 늙으면 비싼 옷 입어도 태도 안 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옷에도 좀 투자하시라고 해. 여행만 다니시지 말고 옷도 좀 사입으라고 말씀 좀 드려라. 그러고 보니 여행은 좀 다니긴 하시니? 누군 펑펑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나요? 없어서 못 쓰는 것도 있지만 평생 돈을 뭉텅이로 써보기를 하셨어야죠. 몇십 년을 얼마나 가꾸셨는지 얼굴이며 옷 입는 센스며 남다르신 시어머니와 다르다는 걸 이해시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땐 시어머님은 오히려 허영과 사치가 심하다면 좀 심한 편에 속했는걸요. 시어머니에겐 정말 제 기준에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쇼핑이 정말 큰 취미이자 인생의 유일한 낙 중 하나라고. 같이 쇼핑 다니면 좋을 거라고요. 저 역시 엄마와 팔짱 끼고 쇼핑하는 게 큰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쁜 옷도 자매처럼 맞춰 사서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곳을 가서 돈 쓰는 거라면 질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종종 쇼핑을 나서는 일이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머님과는 다니면 다닐수록 경악할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가게를 가든 일단 어머님은 조심성이 없으신 거예요. 신발 가게 가면 욕심이 많으셔서 이 신발 저 신발 신어보고 싶어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직원이 구두 주걱을 건네기도 전에 막 신발들이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겨 신고 이리 서서 저리 서서 거울에 맵시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대놓고 싫은 티를 내는지 아세요? 옷가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막 몇 벌씩 가지고 들어가서 입어보시는데 옷에 화장품이 묻던 말던 조심성이 전혀 없게 입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지나 귀걸이에 옷이 걸려서 울이 나가기도 여러 번이고요. 그럼 여기서도 직원들은 짜증을 내죠. 고객님, 이렇게 옷을 막 입어보시면
여기 보세요. 새 상품인데 훼손되면 저희가 다른 손님께 판매하기 곤란해요. 여기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못 쓰겠네. 옷이 뭐 입어보고 사야지. 그럼 무턱대고 아무거나 눈대중으로 사라는 소리야? 훼손된 거 있으면 내가 그냥 알아서 살 텐데 그걸 뭐 하나하나 따지고 있어. 이거 내가 다 사면 되는 거죠? 이 블라우스는 마음에 드니까 다른 색깔도 하나 더 가지고 와봐요.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다른 색 있어? 없어? 시어머니는 자존심인지 뭔지 직원들에게 반말도 하고 진상도 부려가며 꾸역꾸역 입고 신어보신 것들을 사긴 다 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낭비고 사치냐고요. 이런 두 분의 성향은 제 아이, 그러니까 손주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입장이 달랐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시어머니는 무조건 돈이면 해결된다는 주의셨거든요. 그때도 애들 용품 같은 건 친구들끼리 나눔도 많이 하고 얼마 쓰지도 않은 장난감 같은 건 깨끗한 거 구해서 잠깐 쓰고 팔고 이런 게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전혀 이해를 못 하셨어요. 아이를 낳기 얼마 전 저희 집에 들리신 적이 있었는데요. 돌쟁이 아기를 키우는 친구네서 아기 옷을 몇 벌 얻어와서 세탁해서 걸어두었더니 그걸 보고 엄청나게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아기 옷을 벌써 샀어? 근데 이건 신생아가 입기엔 좀 큰 것 같은데? 아, 네, 어머니. 제 친구 중에 돌진한 아기 키우는 애가 있는데요. 그 친구 집에 갔다가 깨끗한 걸로 몇 벌 얻어왔어요. 이 사이즈 좀 보세요. 너무 앙증맞고 귀엽죠? 뭐? 그러니까 헌옷을 얻어왔단 말이야? 넌 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귀한 내 손주한테 어디서 거지처럼 남이 입던 옷을 주워다 입혀. 제정신이니? 얼른 싹 다 가져다 버려라. 그렇게 옷을 몇 번 물려 입은 걸 가지고 난리를 치시는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러면서 새 옷이나 몇 벌 사주시면 제가 말도 안 해요. 어머님 따라 백화점 쇼핑에 가도 본인 것만 잔뜩 장만하고 제 것은 하나도 안 사주시고 하물며 손주 옷이나 장난감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 분이 저희 어머니시라니까요. 말로만 무조건 내 손주는 최고로 비싸고 좋은 걸로 사줘야 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친정엄마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와 정반대였어요. 손주에게 쓰는 돈도 어찌나 아까워하시는지 한 푼이라도 덜 쓰시려는 모습이 제 엄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원래 친정에서 산후조리들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틈만 나면 파출 알바를 다니시니 저나 아기를 돌봐줄 시간이 있으셔야죠. 저 역시 엄마 집은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서 신생아에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벼랑간 엄마가 무슨 마음이 드신 건지 제 산후조리 비용을 대주시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당시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엄청 비쌌는데 말이에요. 원래 친정에서 산후조리도 해주고 애도 좀 봐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여력은 없고 대신 내가 너 산후조리원 비용 내주마. 요새 조리원 참 잘 되어 있다지? 거기서 몸도 풀고 그 다리랑 허리도 좀 주물러 달라고 하고 미역국도 원 없이 먹고 나오고 해. 나중에 안 사실이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은근히 도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친정에서 다 산후조리를 해준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참 그런 복도 없어서 딱하다고. 요즘 산후조리원은 잘 되어 있어 남자들도 그 시설에 같이 들어가서 호강하고 그런다는데 딸 산후조리 못해준 값 치르는 셈 치고 그런데 한번 보내주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그 사실을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렵다는 자리가 사돈 자리인데 그렇게 전화를 편하게 막 거시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했고 마침 병원에서 퇴원하고 조리원으로 들어가 짐을 옮긴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비용을 결제하러 오셨는데 3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들으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한 달도 아니고 고작 보름 먹는데
돈을 300만 원씩이나 받아요? 무슨 왕 대접해준다고? 어디 들어가는 돈인지 자세히 내역서 좀 뽑아서 와봐요. 내 덜어낼 수도 있는 건 덜어내고 뺄 수 있는 건 빼고 결제할게요. 어머님, 저희 조리원이 이 지역에서 가격이 합리적인 데 비해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해요. 여기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모들도 수십 명이에요. 미리 예약하셔서 다 알아보고 오신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일에 내역 확인하고 한다고 하시면 게다가 저번에 미리 예약하실 때 비용과 내역에 대해서 사모님께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 엄마. 원래 산후조리원 비용 그 정도 해. 창피하게 왜 이래. 넌 가만히 있어. 그렇게 덮어놓고 돈 쓰고 다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호구 잡히기 십상이야. 너 그래서 앞으로 애 키우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아내 말 안 들려요? 얼른 내역서 가지고 오라니까. 어머님, 여기 휴식 취하고 있는 산모들 많으세요. 산모한테 소리 지르시면 안 되죠. 아니, 여기 친정엄마 맞으세요? 대부분 시어머니들이 할 법한 일을 친정엄마가 하고 계시네. 아직 몸도 회복이 덜 된 저를 앞에 두고 산후조리원 직원과 고성이 오가니 정말로 너무나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남들 앞에서 엄마 때문에 창피당하는 일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엄마의 궁상 때문에 남 부끄러워지는 일은 정말 그만하고 싶었다고요. 저는 그만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함께 인연을 끊겠다는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딸 엊그제 애 낳았어. 아직 몸도 성치 않은 산모라고. 그런 딸한테 돈 300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저는 아이 낳고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 아이 위해서라면 돈 1,000만 원, 몇 억도 아깝지 않은 마음 들어요. 근데 엄마는?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 더 이상 저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산후조리 비용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신경 끄셔도 돼요. 이만 가주세요. 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락할 때까지 절대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산후조리원 직원에게 난리를 치던 엄마는 저의 냉정한 말에 힘없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의 그렇게 힘없이 뒤돌아서는 뒷모습이 평생, 아니 죽을 때까지 사물 칠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저로서는 그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 낳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을 때 정말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글쎄, 애 낳고 입원 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면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 너희 시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 내가 너 면회하러 오려다가 여기 아래 수납창고에서 너희 어머니 만났지 뭐니? 왜 안 올라가시고 여기서 계시냐고 했더니 글쎄 네 보험금 받으려고 서류 요청하고 계신단다. 내 일찍부터 사돈이 돈돈하시는 건 알았지만 딸이 귀하디 귀한 손주 나왔다는데 올라오기도 전에 보험 서류부터 챙기는 양반은 내 난생 처음 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건 나보고 내는 거냐고 물으시더라. 대체 머릿속에 돈 말고 다른 건 안중에도 없으시다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이번만큼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셨어?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네.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이번만큼은 장모님이 좀 지나치셨다고 생각해. 어떻게 해가 지날수록 덜해지기보다는 심해지시냐. 아무래도 집착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대로는 서로가 불편해지겠어. 당신이 기회 봐서 잘 말씀드려봐. 아이를 낳자마자 그런 말을 들으니 제 가슴에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 크게 맺힌 것도 있었죠. 그러던 차에 엄마가 조리원에서 결제 관련해 그런 일을 벌이시니 제 딴에는 그렇게 엄마에게 모진 말을 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시고 정말로 제가 한 말을 굳게 지키기로 하셨는지 일절 연락이 오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와 연락을 끊은 동안 시어머니의 욕심으로 아이 100일 잔치를 정말 크게 했었거든요. 돌잔치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저 가족 식사인데도 무슨 큰 식당룸을 예약하시고 시어머니는 드레스까지 빌려 입으시고요. 백일상 대여 세팅도 하고 사진기사도 부르고 첫손주라 그러신지 정말 정성을 기울여 아기 한복도 입히고 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당연히 저는 친정엄마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뵙기에는 아직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엄마한테 휴대전화로 백일잔치 한 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그 이후로도 간간히 아기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보셨는지 마셨는지 답장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지금껏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기를 데리고 남편과 근교로 나들이를 간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휴대전화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지? 무슨 부재중 전화가 이렇게 많이 찍혀있지? 다 엄마한테 온 건데. 여자의 직감인지 뭔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전화를 뭘 이렇게 많이... 네? 장모님이요? 남편의 입에서 장모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름이 끼치는 듯 했습니다. 제 예감이 들어맞는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저희는 급히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저희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대체 왜 여길... 아니, 그 복장은 대체 뭐예요? 엄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장으로 시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피켓을 목에 메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왜 신문 같은 데 보면 큰 회사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처럼 그런 복장으로 서 있었단 말입니다. 엄마는 결연한 표정으로 서서 목에 걸어둔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주먹을 쥐고 흔들고 있었어요. 음악도 어디서 세상 시끄러운 노동가와 트로트 같은 걸 녹음해 오셔서는 아파트 단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다 몰려들고 경비원이 쫓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 저는 여기 101동 1001호에 사는 집이랑 사돈 맺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부인께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저질러서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으면 화병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 품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시끄럽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사돈은 제 돈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서 푼돈 취급하더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돈 받을 때까지는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목에 두른 피켓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 200만 원 뱉어내지 않는 사부인, 저는 이대로 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엄마가 이렇게 1인 시위에 나선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공사판에서 보름 넘게 일했는데 급여를 떼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빠는 괜히 체면 따져가며 돈 달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던 걸 엄마가 나서서 임금 못 받은 사람들도 모으고 데리고 몰려가서 시위에 받아낸 일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상 돈을 떼어먹으려는 나쁜 인간들에게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게 아주 먹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 후에도 엄마는 여자 혼자임으로 식당을 하시면서 보증금을 과하게 올려주지 않으면 식당을 내놓으라는 건물주 앞에서도 음식을 몇 달치나 외상으로 배달시켜 먹고도 도망가버린 건설사를 대상으로도 이렇게 종종 시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늘 성공적으로 돈을 받아내셨던 기억이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정말 난리도 아니더군요. 엄마의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갑자기 시어머님이 동창들을 20명 남짓 데려오셨던 일이 있었대요. 갑자기 오신 건 아니고요. 미리 전화도 하고 예약도 하고 가신 건 맞대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엄마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 사부인, 저 기억하시죠? 잘 지내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고 일전에 하고 계시다는 백반집 아직도 운영하고 계신가 해서요. 네, 그러면요.
그런데 그건 왜요? 아니, 제가 올해부터 저희 동창 모임 총무를 맡게 됐지 뭐예요? 이번에도 모임이 있는데 뭐 식사도 할 겸 친목도 다질 겸 장소를 찾고 있어요. 저희가 좀 일찍부터 모일 예정이거든요. 근데 오전부터 모일 장소를 찾자니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어서요. 사부인께서 괜찮으시다면 그 운영하시는 식당을 좀 예약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비용은 넉넉히 쳐서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제안한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20인분의 식사지만 식당을 통으로 빌리는 돈까지 해서 200만 원을 주겠다고 금액까지 미리 밝히셨다고 해요. 이 조건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음식도 그냥 팔던 대로 20인분만 준비하면 되고 대신 술을 넉넉히 가게 달인 손님은 받지 않는 게 조건의 전부였으니 그날은 딱 그 단체 손님만 받아도 하루 장사는 다 하고도 남았으니 엄마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죠. 수지가 맞아서 받아들이신 것도 있으셨겠지만 연락이 대체 뜸한 딸 자식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셨을 테고 무턱대고 거절했다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행여나 시집살이라도 당할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가 시어머니의 제안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신 게 큰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 사연을 듣는 분들도 문득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대체 무슨 동창 모임을 어디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하는 점심 모임 정도를 꼭 11시부터 해야 하는 건지. 저희 친정엄마의 설명에 의하면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 당일 동창 20여 명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섰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다들 시끌벅적하게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오늘은 단체 손님이 있는 관계로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대문에 써붙여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딸랑하고 가게 문을 여는 손님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엄마는 깜짝 놀라서 주방에서 달려나가셨대요. 요 앞에 붙여둔 거 못 보셨어요? 저희 오늘 영업 안 하는데요. 우리도 여기 예약 손님인데. 아, 저기들 있네. 우리 왔어요, 누님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남자 손님들이 10대 명이 들이닥치는데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막 흔들더래요. 미리 얘기도 안 한 인원이 추가로 들이닥친 거죠. 아니, 사부인, 분명 20명 모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어림짐작만 해도 한 40명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음식 모자라요. 어머, 제가 말씀 미리 안 드렸나요? 그새 인원이 추가됐는데. 아유, 내가 요즘 정신이 이렇다니까. 거창한 건 필요 없고 그냥 요긴하게 반찬 양만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밥만 좀 새로 하고요. 부탁드려요, 사부인. 갑자기 20인분이나 음식을 더 해내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시어머니 체면도 있고 하니 맞춰줘야겠다고 생각이 드셨대요.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는 부엌에서 새로 음식을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정말 가관이 아니었대요. 다들 낮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여자들도 남자들도 잔뜩 취해서 노래 부르고 고성방가를 지르고 그뿐인가요? 어느새 서로 짝들을 지어서 서로 스킨십을 하고 부둥켜 안고 정말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었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여서 그런 짓들을 하느라 그 시간에 일찍부터 모인 거 아니었나 싶어요. 괜히 저녁 시간에 만나면 서로 마누라나 남편한테 책 잡힐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제일 남사스럽게 남자와 부둥켜 안고 술에 잔뜩 취한 건 저희 시어머니였다고 해요. 친구들이며 외간 남자들에게도 생색이란 생색은 어찌나 냈다고 하던지요. 오늘따라 우리 누님 기분이 많이 좋으시네. 자, 제 잔도 한 잔 받으세요. 러브샷 할까요? 좋지, 좋아. 여기 음식 맛 괜찮지? 우리 사부인이 참 손맛이 좋으셔. 내가 여기로 특별히 예약해서 몽땅 데리고 온 거라고. 게다가 식당도 아예 아무도 못 오게 전세 내버렸으니까 신나게 먹고 마셔보자고. 사부인, 여기 반찬이랑 찌개 좀 더 줘요. 그렇게 엄마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시어머니가 몰고 온 단체 손님 수발을 들어야 했다고 해요. 서로들 짝을 지어 어디를 갔다 오는 건지 나머지 사람들은 죽치고 앉아 술을 마시다가 또 자기네들끼리 나갔다 오고 그러기를 여러 번. 약속한 2시보다 훌쩍 넘은 6시까지 식당을 전세 내고 음식이며 술을 다 거덜을 내버렸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잔뜩 취해서 계산도 안 하고 내일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가놓고 엄마가 전화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사부인,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200만 원 드리는 거 한 달만 좀 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동창 모임에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해서 지금 친구들이랑 싸움이 좀 났어요. 그걸 무마해야 동창회비를 좀 꺼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봐 주세요. 이러면서 차일피일 돈 주는 걸 미루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차라리 전화를 받아 핑계라도 댔지. 언제부턴가는 전화를 걸어도 문자를 보내도 깜깜무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셨죠. 끈질기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급기야 받긴 받았는데 받자마자 한다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우 사부인 정말 집요하시네. 몇 푼도 안 되는 걸로 보채지 좀 마세요. 내 돈 준비되면 드린다니까. 아무리 총무래도 동창회비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통장으로 꽂히게 해드릴 테니까 제발 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선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참다 못한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는 말로 해서 돈을 갚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할 작정으로 그런 복장으로 급습을 한 거였고요.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저희 엄마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사돈, 제가 돈 언제 안 드린다 그랬어요? 그까지 200만 원 얼마나 대수라고 이렇게 사돈집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요. 그렇게 돈덩거리는 양반인 줄은 알았지만 정말 지독하네요. 그럼요. 이 험난한 세상 혼자 살아가려면 돈이 얼마나 중한데. 귀한 사모님이라 모르시나 보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함부로 남의 돈 막 안 갚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잘 쳐줘서 그렇지 그네 그쪽 사람들이 먹은 음식값만 해도 200만 원으로도 모자라요. 재료비만 받겠다는데 감사하게 여기진 못할 망정 1년을 꽁무니를 빼고 도망 다녀요? 나도 이제 한계입니다. 더는 못 기다려줘요. 지금 당장 200만 원 내놓지 않으면 동네방네에 큰 망신당하도록 여기서 밤낮으로 꼼짝 않고 1인 시위할 겁니다. 돈 없어요. 내가 원래 동창회 총무 1년간 맡기로 했었는데 그 기한 끝나서 돈을 빼올 수가 없게 됐어요. 사부인,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사돈댁에 식사 한번 뻐쩍지근하게 대접한 셈 쳐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줬죠. 근데 진짜로 이제는 돈을 꺼냈을 수가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니까요. 뭐요? 지금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호랑말코 같은 소리야? 오호라. 그러고 보니 그날 벌건 대낮부터 웬 외간 남자들이랑 부둥켜 안고 술 마시는가 했던 게 동창 모임이 아닌가 보죠? 당당치 못한 모임이어서 동창회비 융통하지 못하게 된 거 아니냐고요? 거기서 큰 사단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따져붙는 내용을 시아버지가 들어버린 거예요. 시아버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나 뜨거운 모임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부인? 말 그대로입니다. 잘난 사부인께서 그 요란한 차림과 예쁘장한 얼굴로 어리디 어린 남자들하고 놀기도 참 잘 놉디다. 저희 가게를 아예 전세를 냈어요. 남자들을 한 10명 넘게 불러들여가지고 막 손잡고 뽀뽀하고 잠깐씩 짝지어서 나갔다 오는 게 뭐 근처 모텔에 갔다 오는 건지 차에 가서 뭔 짓을 하다 오는 건지 내가 알게 뭐예요? 그날 아주 내가 옆 가게들한테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나 또한 하루 장사 공치고 6시까지 축노동하고 다음날 몸살 났어요. 근데 사부인께서는 돈 200만 원도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바람을 피신 거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백반집을 빌려서 그런 일을 벌이시고는 돈도 갚지 않으시다니 정말 간도 크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렇게 멋을 부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게 못마땅하기도 하고 정황상 의심가는 일들도 분명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 애매하게 짐작만 하고 있었던 것이 저희 친정엄마의 말로 인해 사실로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평소에는 아낌없이 시어머니가 사고 싶다는 건 몽땅 사주시고 집안일을 소홀히 해도 별 말씀 없으셨던 분이 저희 시아버지셨어요. 그렇지만 남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벽증이 있으셨던 건지 그대로 이혼을 선언해 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재산도 한 푼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 이모님 댁으로 가셨고요. 그 충격이 크셨는지 아버님이 없으니 본색을 드러내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술에 쩔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가며 방탕하게 살고 계세요. 남편은 자기의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을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괜히 남편의 원망과 화가 담긴 불똥이 저와 저희 친정엄마에게 튀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당신네 집안 지긋지긋하다. 그놈의 돈. 우리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화목하고 사이가 좋았는지 알아? 졸지에 이혼하고 엄마는 저렇게 폐인꼴이 됐어. 이게 다 잘난 당신 엄마 돈 타령 때문 아니겠어? 내가 장모님 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짐작하고 미리 발을 뺐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 당신 집안 싫어서 당신과 헤어지겠냐고 물었을 때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내 혀를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나 당신이랑 장모님 정말 원망스러워.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나랑 한 결혼이 후회된다는 소리야? 그게 지금 아이 앞에서 나한테 할 소리야? 이 모든 일이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데 원망하려면 어머님을 원망하던지 그런 어머님을 순식간에 내치신 아버님을 원망해. 왜 나를 붙잡고 그래? 당신도 뻔뻔하기가 장모님이랑 똑같이 닮았구나. 당신이나 장모님은 아무 잘못 없다. 뭐 이 말이야? 웃긴다 정말. 장모님 말이야. 돈 받으러 오셨으면 외상에 대한 이야기나 하시고 돈이나 받아가면 될걸. 남자 얘기는 못하러 하신 거야? 난 그게 원망스럽다는 거야. 게다가 그 시위대 복장은 또 뭐고. 나는 살면서 그런 창피한 거 처음 당해봐. 우리 아빠도 오죽하면 엄마랑 이혼하자마자 아파트 헐값에 팔아버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셨겠어. 여러모로 장모님 때문에 우리 집안 입은 피해가 얼만지 당신이 알기나 해? 저는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저와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바람을 피우라고 종용을 하기를 했나요? 식당에 공짜로 밥을 먹으러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꼬시기를 했나요? 더군다나 피해자는 저희 친정엄마라고요. 엄마는 결국 그 200만 원을 받지도 못하셨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 엄마를 탓하는 게 너무도 못난 발상 아닌가요? 저는 노력을 했어요. 남편이 불편해하기에 엄마에게 돈돈거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의를 줬었고 그게 끝내 통하지 않기에 애끓는 심정으로 엄마와 잠시 연락까지 끊고 모질게 대했던 것도 저예요. 그러나 그런 엄마에게 저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전화 걸어서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한 건 분명 시어머니가 아닌가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갈등도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서로 우리 엄마가 잘했네, 니네 엄마가 잘못했네 하다가 결국 저희도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를 데리고 친정아빠 집에 와 있어요. 아직은 엄마를 볼 자신이 없거든요. 엄마에게 그런 일 당하게 한 것도 죄송하기도 하고 저까지 이혼을 하게 되니 남편 말처럼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와 또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참 불쌍한 팔자예요. 저희 아빠도 저와 제 아이를 애물단지 취급하고 있거든요. 이혼을 해도 멍청하게 했어. 재산 분할을 확실하게 했어야지. 몰랑 그 쥐꼬리 같은 돈 나눠갖고 이혼당하고선 여길 오냐? 니네 엄마 집으로 가라니까. 난 내 손주라지만 쟤도 별로 안 이쁘다. 보면 볼수록 박사방 나면서 꼴도 보기 싫어. 수일 내로 얼른 단칸방이라도 구해라.
아니면 이 사단이 다 너네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뭐 너희 엄마더러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라고 얘기를 좀 해보던가. 이런 식으로 저를 구박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둔 탓에 다시 직장을 구해보려고 하니 그것도 녹록치가 않고요. 아이도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이라 혼자서 애 보랴 돈 벌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남편이 한 번씩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남편을 아직도 정말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나 저희 엄마 때문이라면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남편도 제가 싫어져서가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어머님과 저희 엄마의 싸움에 휘말려서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해버리곤 지금쯤 후회란 걸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남편한테 연락해 진지하게 재결합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시댁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면 아버님이 어머님을 다시 받아주시고 남편도 저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가 다시 재결합을 한다면 이전처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걱정과 여러 의문에 잠 못 드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 풋풋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도 반백살을 훌쩍 넘어버렸네요. 어릴 때는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았었는데 이 나이 먹고 몸이 안 따라주니 그냥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주인공이 모진 일을 당하면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아 울기도 하면서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저에게도 일어났다면 믿으시겠나요? 힘들게 살던 저의 삶을 구원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자랑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도 있긴 있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해요. 우선 4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대 중반이던 시절 남편과 정말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저에게 첫눈에 반한 남편이 저에게 끈질기게 구애를 한 끝에 저와 남편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첫사랑이었어요. 그 전에도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남자들은 종종 있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돈 버느라 정신없었던 저는 번번이 거절하기 일쑤였죠. 저희 집은 홀어머니에 제 밑에는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큰딸이었던 제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고 일을 하느라고 여유 시간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난 이후 저는 그런 저의 현실을 다 잊을 만큼 남편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 컸던 나머지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그만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뱃속의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의 집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네 집안은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만한 부잣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은 그 동네 지역 유지셨고 저희 집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죠. 사실 남편의 멀끔한 차림새와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귀티 때문에 잘 사는 집일 거라고 예상하곤 있었지만 그 정도로 유명한 부잣집 도련님일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귀한 외동아들이었죠.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는 저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기에는 성이 안 차는 게 당연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떨어뜨리려고 갖은 애를 쓰셨지만 남편의 어마어마한 고집과 이미 뱃속에서 많이 커버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집살이 때문에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를 마치 가정부 부리듯이 부려먹곤 했고, 시아버지는 사람들이 저런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딸 자식을 며느리로 들였다고 수근거리는 통에 나 부끄럽다며 한동안 남편과 말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매일매일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저는 시댁 식구들과 겸상을 할 수 없었죠. 식사 시간이 되면 저는 밥을 다 차린 후 시댁 식구들이 따뜻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동안 부엌에 쪼그려 앉아 남은 찬밥과 김치로 끼니를 겨우 때우곤 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가끔 시부모님 몰래 음식을 숨겨와 방에서 저에게 먹이곤 했지만 몰래 먹다가 들키는 날에는 시어머니 불호령에 눈물을 쏙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매일 다른 집 딸 자식들과 비교하곤 했어요. 그때 당시 아버님이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똑똑한 교사 며느리를 봤을 거다. 내가 우리 기석이 정 사장네 둘째 딸과 결혼시키려고 점 찍어놨건만 어디서 이런 못 배워먹은 년이 굴러 들어와서는. 저는 아버님이 저런 소리를 하실 때마다 할 말이 없어 고개만 푹 숙이곤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 만났다면 부잣집에 똑똑한 아내를 얻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저 때문에 부모님과도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매일매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반드시 버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구박 탓에 뱃속의 아기를 잃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만삭이 될 때까지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계단을 좀 닦으라고 하시길래 중심 잡기도 어려운 무거운 몸으로 계단을 청소하던 도중 그만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굴러떨어지면서 배가 눌린 탓에 고통에 괴로워 비명을 지르자 어머님도 무서우셨는지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조치를 잘해주신 덕분에 유산의 위기를 넘기고 아이는 살아남아 주었지만 만약 그날 어머님이 병원에 늦게 데려가셨다면 아이를 잃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제가 아기를 유산하길 바라셨던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위험한 일만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자 지레 겁을 먹고 병원에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저는 내심 아무리 미운 며느리여도 아들 손주 안겨드리면 저를 조금이나마 받아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시부모님은 손주 새끼 이뻐할 법도 한데 제가 미워서인지 아이까지 미워하셨어요. 그렇게 저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미워하는 어른들 곁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더욱더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잘 때 빼고는 잘 볼 수 없었지만 늦은 밤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할 때면 하루 동안 힘들고 서러웠던 게 싹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저에게 묻더군요. 여보, 당신은 소원이 뭐야? 저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나는 나중에 우리도 나이 먹고 우리 상준이도 장가가고 나면 시골에 전원주택 지어서 개 키우면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당신은 소원이 뭐예요?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지는 게 소원이지. 저는 남편의 대답에 부끄러워서 이불 속에 숨고 말았답니다.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닭살 돋는 말을 잘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덕에 고된 시집살이를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저를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다시피 하셨지만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에 갈 무렵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폭언에 울다 지쳐 잠이 들고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내 아이를 이런 집에서 불쌍하게 키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이라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본인 힘으로도 부모님을 말릴 수 없었기에 저와 아이를 깨끗하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저에게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고 하시는 통에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몰래 작은 집 하나를 해주었어요. 남편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는 짐을 싸고 나가는 저를 뒤뜰로 불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그 수모를 겪은 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아파. 이제라도 나 같은 거 잊고 상준이랑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남편을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 집도 잊고 남편도 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과 둘이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아이 낳고 10년 넘게 가정주부로 지냈던 터라 써주는 데는 많이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몸이 편찮으셨던 친정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각자 살기 바빠서 어디 도움받을 곳도 없었죠. 그래도 남편이 집을 해준 덕에 아들과 함께 몸 뉘을 곳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생각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차피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이니 못 오를 나무 쳐다봤다가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운 지 몇 년째 밤낮 없이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 그래도 돈이 모이긴 모이더라고요. 남편이 해준 집도 집값이 올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차라리 시댁에 아이를 주고 왔으면 이 아이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넉넉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가 시댁에서 구박대기로 살았을 생각을 하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저를 원망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점점 돈이 모이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니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맘때쯤 여기저기 직장을 옮기던 저는 우연히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여서 온갖 잡일을 다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다니던 회사도 점점 커져 이제는 제법 큰 회사가 되었죠. 거의 초창기 멤버였던 저는 꾸준히 회사를 다닌 덕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직급도 꽤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같이 가방끈 짧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는 힘들죠. 하지만 제 성실함을 좋게 봐주시고 가족같이 챙겨주시는 사장님 덕에 저는 점점 연봉이 올라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커리어 우먼 소리도 듣고 돈 불리는 재미도 슬슬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상준이도 나중에 결혼할 때 저처럼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는 않겠구나 했습니다.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신혼집 해줄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침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우리 며느리는 곱게 자랐는지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지만 혼수로 뱃속에 손주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예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아들을 이렇게 키워 손주까지 보게 되다니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가 애교가 많은 성격이라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저한테 엄마, 엄마 하며 따르는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잘해주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출산일이 다가오자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엄마, 저 아이 낳으면 다시 복직해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 하율이 유치원 갈 때까지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저는 봐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도 직장인인지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았어요. 제가 거절하자 며느리는 저에게 야양을 떨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이, 엄마 아니면 우리 하율이 봐줄 사람도 없는데 어떡해요. 우리 하율이도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싶대요. 그렇지, 하율아? 이것 봐요. 하율이가 배를 텅텅 차네요. 우리 하율이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대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손주와 대화를 하듯 애교 부리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주를 보기 위해 오래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실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퇴직이 아닌 휴직 처리를 할 테니 아기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쉬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며느리는 최소 5년은 키워주길 바라는 눈치였고 저도 회사에 그렇게 오랫동안 민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잘해주셨던 사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회사를 떠났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예쁜 손녀딸을 출산한 후 주 5일을 아들네 집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 아침 일찍 아들네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손주를 보다가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오면 같이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은 후 며느리가 씻고 나오면 그때 손주를 넘겨주고 집에 돌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 먹고 아이를 보는 게 힘에 부치긴 했지만 퇴근하고 온 아들 며느리 부실하게 밥 먹는 게 싫어서 손주가 낮잠 자는 시간에 틈틈이 찬거리도 만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아들네 집에서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미 깜깜해진 늦은 저녁이라 씻고 TV 조금 보다가 자면 하루가 마감되었습니다. 평일에 쉬는 날도 없이 무리를 내서 손주를 봐주다 보니 주말에는 거의 시체처럼 누워만 있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면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힘든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손주만 보면 너무 예뻐서 저절로 발걸음이 아들네 집으로 향했던 것 같네요. 아들내외는 제가 아이도 봐주고 살림도 간간히 도와주는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온 아들은 밥 먹은 후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며느리는 여전히 애교를 부려가며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곤 했어요. 며느리가 제가 만든 반찬이 너무 맛있다며 호들갑까지 떨어가며 칭찬해주니 저도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시어머니라면 질색팔색하고 싫어하는 며느리들도 많은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것도 없이 저를 너무 잘 따르고 좋아해주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때도 많았는데 이렇게 아들이 예쁜 새 식구를 둘이나 데려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니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아이들에게 주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손녀딸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되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 아이들에게 주고 남은 여생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날 잡아 아들 내외를 앉혀두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내가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만 어차피 죽으면 너희한테 물려줄 거 좀 더 일찍 물려주면 너희도 더 편하지 않겠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이 있어야 고생을 덜하고 살지. 나는 나이 먹고 어디다가 쓸 데도 없구나. 제 말에 놀라는 아들 내외에게 저는 제가 살던 집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예금과 적금 그리고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까지 전부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가끔 커피나 사 먹을 용돈 정도만 주면 되니 이참에 너희들과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아들과 며느리는 감격하여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더군요. 엄마, 당연히 제가 모시고 살아야죠. 우리 하율이랑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며느리가 망설이지도 않고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들네에게 말하기 전부터 혹시나 합가를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가슴 언저리가 막힌 듯 갑갑했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말해주니 속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보다도 며느리에게 너무 고마워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마워 하고 연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아들네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잠만 집에 가서 잤지 평일에 5일 내내 아들네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별반 달라질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손녀딸이 유치원에 가니 낮에는 시간이 좀 생겨서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을 좀 더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딸도 아기 때부터 제품에서 컸다 보니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어요. 밤에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다고 땡깡을 부릴 때에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아들 손주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합가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즈음부터 며느리가 슬슬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낮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안일을 해놓지 못하면 퇴근하고 온 며느리가 짜증을 내곤 했어요. 엄마, 빨래를 안 해놓으면 어떡해요? 아휴, 내일 출근할 때 입고 갈 옷도 없는데. 아, 오늘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구만. 일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해요. 며느리가 날선 목소리로 저에게 짜증을 낼 때면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마저 하곤 했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직장 다녀봐서 알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집안일까지 해야 되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인가요? 집에서 쉬는 제가 하나라도 더 해야죠. 저는 그저 아들 내외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한 몸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짜증이 잦아지길래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저랑 같이 살다 보니 정말로 저를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 최대한 며느리의 기분을 맞춰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왠지 모르게 저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자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그리고 하루는 주말에 다 같이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제가 음식을 다 해놓고 며느리와 같이 상을 차리는데 분명히 새로 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제 밥만 찬밥을 떠놓은 게 아니겠어요? 물론 평소에 밥을 하면 남은 찬밥이 아까워 제가 먹곤 했지만 대놓고 저에게만 찬밥을 주니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후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제가 손녀딸에게 말을 거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아이고 하율아, 할머니는 밥이 차가워서 못 먹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원래 찬밥 좋아하시잖아요. 찬밥 버리기 아까운데 그냥 드세요. 아니면 데워드려요? 굳이 새밥도 아닌 찬밥을 데워주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됐다고 하고선 찬밥을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며느리가 식사 때마다 저에게 찬밥을 줬지만 저는 굳이 새밥을 떠와 먹곤 했습니다. 제가 찬밥을 놔두고 새밥을 떠오면 며느리가 기분 나쁜 눈초리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선 쿵쿵거리며 찬밥을 싱크대에 쏟아붓고 씩씩거렸죠. 내가 먹는 밥이 그렇게 아까운가 하는 생각에 서러웠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언젠가부터 제가 쓰는 돈, 제가 먹는 밥, 제가 쓰는 물건 등 모든 것이 아깝다고 느껴졌나 봐요. 머리를 감을 때에는 샴푸를 한 번만 짜라는 둥, 낮에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보일러를 켜지 말라는 둥, 유독 제가 쓰는 것에만 아껴 쓰자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겨울이면 지들 외투는 두세 벌씩 사면서도 저는 10년 된 패딩 하나로 버티게 했고요. 여름에는 노인네가 뭔 더위를 타냐며 에어컨도 못 켜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아들내미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합가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용돈, 그것도 날이 갈수록 액수가 적어졌습니다. 어차피 저도 어디 막 나가서 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집에 있는 날이 많으니 돈 쓸 일이 많지 않아 큰 돈을 바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40만 원씩만 받기로 했는데 그 돈도 저에게는 넉넉하더라고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 동네에 커피 한 잔 마실 사람도 없고 딱히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낮에 손녀딸 유치원 보내고 남는 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장수가 있으면 한 봉지씩 사오거나 가끔씩 손녀딸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는 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생활이 빡빡하다면서 금액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10만 원으로 줄여버리더라고요. 어차피 잘 나가지도 않는데 그 돈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면서요. 10만 원으로 줄고 나서 예전만큼 손녀딸 장난감을 사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네 먹고 사는데 퍽퍽하다니 아껴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으로 줄인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현금으로 주던 용돈을 어느샌가부터 카드로 주기 시작하니 점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체크카드에 딱 10만 원만 넣어서 저에게 주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며느리에게 문자가 가다 보니 감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쓰든 상관을 안 하면 괜찮지만 문자가 날아갈 때마다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해서 꼬치꼬치 따지곤 했거든요. 하루는 낮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새로 오픈한 커피숍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었는데 커피를 안 마신 지도 한참 되어서 한 잔 사보았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산책을 하니 직장 다닐 때 생각도 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며느리는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더군요. 엄마, 돈이 썩어 넘치죠, 지금? 무슨 집에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싼 커피를 사 먹어요? 집에 내가 믹스커피 사다 놨는데 그거 드시면 되지. 아휴, 누가 보면 아주 커리어 우먼인 줄 알겠어. 정 먹고 싶으면 집 앞에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도 파는데 굳이 왜 비싼 데 가서 드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하여 순간 말이 안 나왔지만 숨을 내쉬고 침착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율 엄마. 아니, 집 앞에 새로 커피숍이 오픈해서 한번 가봤는데 내가 금액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래. 하율 엄마 요새 돈 버느라 힘들 텐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어. 제가 언짢은 기분을 숨기고 수그리듯이 말하자 며느리는 기세등등해져서 더 언성을 높였습니다. 알면 조심 좀 하세요.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쓸 거면 용돈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며느리의 성화에 저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아들 내외에게 줘버린 탓에 제 수중에는 10,000원 한 장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언젠가부터 용돈 외에는 일절 저에게 돈을 쓰지 않는 아들 내외 때문에 사소한 병원 진료비 같은 것도 최대한 용돈으로 해결해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괜히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제 삶만 더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가 쓰는 병원비도 아까워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30여 년 전 아들을 낳았을 때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시집살이에 고생만 한 탓에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곳이 없었지만 물리치료를 다니고 싶다고 말하기에도 눈치가 보여 꾹꾹 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빨래 바구니를 옮기던 저는 그만 손목을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욱신거리기만 했는데 다음 날이 되니 손목이 부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살짝만 움직여도 시큰거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픈 탓에 집안일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병원을 가야겠다고 며느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율 엄마야, 내가 어제 손목을 삐끗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손목이 퉁퉁 부어서 움직일 수가 없네. 내일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그러자 며느리는 제 손목을 힐끔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얼음찜질하면 낫는 거 아니에요? 굳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괜히 병원에 돈 갖다 바치지 말고 그냥 얼음찜질이나 해보세요. 며느리의 매정한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찜질을 해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했지만 손목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 며느리도 제가 손목 때문에 집안일을 못하자 그건 또 그것대로 불만이었는지 빨리 병원에 다녀오라며 카드를 던져주더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우면서 너무 서러웠지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준 카드로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으니 점점 상태가 호전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집안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비 사건 이후로 며느리가 저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집안일이 밀려 아들네에 먼저 저녁을 먹게 한 후 혼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대충 밥 한 그릇 떠다가 있는 반찬을 먹고 있는데 씻고 나온 며느리가 저를 확 쏘아보더니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아휴, 밥은 또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네? 언제까지 밥만 축낼 거예요? 낮에 할 일도 없으면서 밥만 축내지 말고 일이나 좀 해요. 제발 밥값 좀 하시라고요. 네? 저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라 먹던 밥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너무 서러웠어요. 내가 집도 해주고 재산도 전부 다 줬는데 밥 한 술 뜨는 게 그렇게 아까울까요? 분명 예전에는 애교도 많고 이쁜 짓도 많이 하던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그저 저를 식충이로만 보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에서 뭐가 꽉 막힌 듯 넘어가지 않아 먹던 밥을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제 뒤통수에다가 대고 또 중얼거리더군요. 밥은 또 왜 남기고 난리야. 아까운 줄도 모르고. 아휴, 속 터져. 저는 며느리의 혼잣말을 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러운 마음에 이불 속에서 얼마나 숨죽여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라도 다시 일해야겠더라고요. 지가 손주 봐달라고 간청하는 탓에 그 좋은 회사도 그만두고 눌러앉은 건데 이제 와서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 취급이라뇨?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구박할 때마다 옆에서 한숨만 쉬는 아들도 내심 제가 다시 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괘씸한 마음에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재산을 다 주지 말걸 하고 후회도 해보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더 이상 저것들한테 기 안 죽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뽑아주는 것이 없더군요. 나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다녔어서 같은 직종에서 경력을 인정받아 들어가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몸쓰는 일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제조회사에서 구내식당 주방 보조를 뽑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방일은 아들이 어렸을 때 잠깐 해본 적이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지만 눈칫밥 먹고 사느니 몸이 힘든 게 낫다 싶어서 지원해 보았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는 말에 가보았는데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꽤 규모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회의실에서 담당자와 면접을 보고 있는데 회의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길래 그냥 저의 착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다음 날 아쉽게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낙담할 시간도 없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죠. 한창 다른 일자리가 없나 보던 중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방금 탈락 문자 보낸 회사의 관리자인데 혹시 내일 따로 면담 좀 할 수 있냐고 묻는 문자였어요. 탈락한 회사에서 굳이 왜 면담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혹시나 추가 채용 같은 게 있을까 싶어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그 회사 앞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중년의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남자의 이목구비가 눈에 들어온 그 순간 저는 그가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남자는 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희끗해진 머리에 주름이 진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머뭇거리며 제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보았어요.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에게 물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더니 입을 떼더군요. 여보, 많이 놀랐지? 보고 싶었어. 저는 중후해진 그의 목소리를 듣자 지난 세월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도 벌써 20년. 정말 사랑했지만 시댁의 괴롭힘으로 인해 견딜 수 없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도 마음이 복잡한지 안절부절하며 말을 겨우 잇더군요. 여보, 잘 살고 있는 거지? 우리 상준이도 벌써 30살이 넘었겠네. 20년 전 당신이랑 상준이 그렇게 보내고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부모님 원망도 참 많이 했지. 몇 번이고 당신 찾아서 가고 싶었지만 혹시 또 나 때문에 당신 힘들게 할까봐 여태까지 참았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 저는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주책맞게 울고 말았네요. 저는 그에게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온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사실 당신이 어제 면접 본 그 회사, 내 회사야. 직원이 이력서 뽑아온 거 보다 보니까 당신 이름이 있더라고. 그런데 정말 당신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면접 보는 도중에 회의실 창밖에서 몰래 봤는데 정말 당신이 맞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신 이력서에 있는 번호로 연락해 본 거야. 당신이 안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20년 전 그와 헤어진 후 잊겠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깨끗하게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 그때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는 저를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헤어진 후 부모님 성화에 여러 번 선을 봤지만 저를 잊을 수 없어 재혼은 하지 않았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서 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풀려 계열사를 여러 개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면접 본 그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완전히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손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얘기하던 그는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 근데 많이 수척해 보인다?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야? 상준이가 속이라도 썩여? 저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키고 전 재산을 준 후 지금 하루하루 눈칫밥을 먹으며 서러움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샌다는 이야기까지요. 남편은 제 긴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치더라고요. 네, 이 상준이 이놈 새끼 가만 안 둬.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지 마누라가 엄마한테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는단 말이야? 안 되겠어. 당신 지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 그는 제 손을 잡아 끌어 커피숍 밖으로 나가더니 저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목적지도 말해주지 않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화난 표정으로 운전만 했습니다. 그렇게 차로 1시간 남짓 갔을까요? 그는 웬 한적한 동네에 차를 세우더니 저보고 내리라고 하더군요. 내려보자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예쁜 단독주택 한 채가 지어져 있었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그를 멀뚱멀뚱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잡고 얘기하더군요. 당신 예전에 전원주택 지어서 사는 게 꿈이라고 했었잖아. 사실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당신이랑 상준이 생각에 괴로울 때마다 그 전원주택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꼭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당신에게 사죄하고 싶어서 5년 전쯤에 지어놓은 집이야. 지금은 내가 별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당장 짐 싸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 내가 당신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데 당신 그런 꼴 당하면서 사는 거 나는 못 봐. 당신 상준이한테 준 전 재산 몇 배는 더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으니까 남은 여생 여기서 편하게 살자, 응? 이제 당신 괴롭히던 우리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상준이 그놈은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그래도.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없는 비로한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나타나 이렇게 꿈만 같은 제안을 하니 어안이 벙벙하여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전 남편과 산길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 후 저는 전 남편과 만난 것에 대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보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면서 또 면박을 주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한 귀로 흘린 후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전 남편과 계속 연락과 만남을 지속했어요. 그와 다시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차 만나면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20년 만에 만나서 그때 그 감정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채 3번도 만나기 전에 20년 전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도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재회한 지 한 달 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손녀딸을 데리고 나들이를 간 주말 아침, 저는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워낙 가진 게 없어서 짐이라곤 옷 몇 가지 뿐이더군요. 저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웃을 일도 울 일도 많았던 이 집에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생각보다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 앞에 마중 나와 있던 그의 차에 타고 그와 함께 살 그 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차 안에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마음이 붕붕 떴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준비한 그 집에 도착한 이후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지낸 지 벌써 2달째입니다. 남편은 이 집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려주었고 편하게 쓰고 싶은 대로 쓰라며 한도가 넉넉하다 못해 넘치는 카드를 제게 주었어요. 막상 또 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어디에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 짐을 싸서 이 집으로 온 날 마당에 백구 한 마리가 반겨줘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개 키우면서 살고 싶다는 말도 어쩜 잊어버리지도 않았는지 그의 세심한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은 또 얼마나 아늑하게 꾸며놨는지 소파에 앉아 책만 읽고 있어도 따뜻한 햇살에 스르륵 잠이 들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혼자 음식도 해먹고 강아지와 산책도 하고 나른하면 낮잠도 자기도 하면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느긋한 일상을 보내본 게 아마 난생 처음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제가 집을 떠난 날부터 전화와 문자가 여러 통 왔지만 그냥 잘 지내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답장을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후에 따로 아들을 만나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고 혹시나 내 재산을 노리고 있거든 네가 정신 차리기 전에는 국물도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다네요. 돈독 오른 며느리는 20년 만에 나타난 시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선 어떻게든 저한테 잘 보이려고 요즘 난데없이 애정 있는 말투로 문자를 보내곤 해요. 하지만 제가 이 여우짓에 2번 속나요? 나중에 손녀딸에게 해줬으면 해줬지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겁니다. 솔직히 남편이 아들에게 언제까지 매정하게 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매정하게 대하지만 그래도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라고 속으로는 가슴 아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조만간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 아들에게 떡하니 재산을 준다고 해도 남편의 재산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순 없겠죠. 저는 그저 제가 그 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남편은 어쩌면 저에게는 백마탄 왕자님인지도 모르겠어요. 불행한 삶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었으니까요. 이런 제 이야기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하지 않나요? 저도 가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